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6개월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전체 기관, 프로그램 및 인력을 비필수적으로 감축하고 직원들을 무급 휴직시키면서도 그들이 재고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예산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에 따라 연방정부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은 피하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됐고 달러 인덱스는 103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 16일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투자업계에 지난 35년 동안 몸담아 왔다면서 조정은 건강한 것이고 이것은 과도한 희열 상태를 벗어난 정상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예정된 금융위기를 막았다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면 모든 게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재정 적자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년 사이에 1조 달러가 증가했으며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는 총 36조 2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16일 뉴욕 증시 투자금이 현금, 채권, 금, 유럽 증시의 방산주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정부 예산 삭감의 혼란스러운 조합으로 일반 투자자 집단이 미국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관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면서 뉴욕 증시를 이탈한 일반 투자자의 자금은 머니마켓 펀드, 단기 채권, 금, 다른 나라 주식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탓에 미국을 제외한 해외 주식시장의 주가가 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S&P 500 주가지수는 6% 하락한 반면 독일 닥스는 10%,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4%가 올랐다고 지적하며 미국 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투자 자문 기관들이 고객들을 해외 증시로 탈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2월 물가 발표 후에도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물가 둔화에도 금리가 상승한 근본적인 이유를 둔화폭이 인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단순 경기 둔화가 아닌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의 경기 둔화는 통화 정책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악관 및 다수의 연구에서도 관세가 물가에 2년가량의 짧은 영향이 있을 뿐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조를 변경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은 관세를 이유로 3개월 연속 급등하면서 실제 경제적 영향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었고 FOMC의 회의, 엔비디아의 GTC 2025 개최, 그리고 메모리 업계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또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이벤트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할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소매 판매 발표 이후에 오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벌써 3월이고요. 조금 있으면 4월이 2025년 4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경기 사이클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25년 상반기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오늘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통해서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둘 다 잘 해주시는 우리의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왔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또 마스터님의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타점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기하실 준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료 공개 방송 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헤드라인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우하향했는데요. 10시 31분경에는 19,683포인트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1분경에는 19,847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인 0.28% 정도 상승한 19,7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압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점도표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난 12월 금리 인하 횟수를 점도표에서 4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 네. 이번 점도표에서 혹시 금리 인하 횟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희박하다고 보는데 잠깐만 좀 보죠. 예. 네. PDP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그렇죠? 이제 FOMC가 이번 주에 일단은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자,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라는 뜻은 아닌데 금리 인하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정확하게 잡히고 나서 경기 회복에 대한 피벗 이게 있어야 일단은 금리 인하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거든요. 인플레 지금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모든 전 지수가 다 중요한데 이 지수 중에서도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3대 지수가 있습니다. S&P 그리고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있거든요. 요것들이 일단은 동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한다고요?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짚어보시는 게 좋은데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게 금리 인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들 지금 떨어지고 있죠. 거기다 각종 지표들. 방금 전에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일단 발표가 났는데 그 뉴욕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하고 더불어서 제조업 지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요걸 지금 떨어져서 일단은 나왔죠. 자, 그 전에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온다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금리 인하는
필수적인 일단 조건이 만들어는 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이유는 자명해요. 왜냐?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일요일마다 주말 특강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주말 특강에서 경기 사이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기 사이클. 자, 전제 조건 크게 돼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경기가 침체되거나 혹은 최소한 둔화되는 조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정부, 가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기업, 가계. 여기에서 임팩트 있게 때려서 기업에서 가계로 가야 됩니다. 요 순환 구조.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순환 구조. 기업이 어려워져서 뭡니까?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가 힘들어야지 피벗이 일어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리커버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조건, 금리 인하의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일단은 따시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예요? 노동지표. 노동지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비농과 농업 부분,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하고 실업률. 요거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이 일단은 무너진다라는 전제 조건. 그렇죠? 노동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전제 조건.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0%에 근접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 이 프로세스가 1번과 2번이 더해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무너져서 경기 둔화나 침체를 선언해야 금리 인하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라고 2025년에 이렇게 딱 명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동결 일단은 예상하죠.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은 2025년에는 계속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금리 동결의 플러스 뭔지 아세요? 금리 인상이에요, 여러분. 금리 인상의 시기가 지금 끝났나요? 아니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카드를 뭘로 쓸 것이냐? 금리 동결로 굉장히 많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플러스 알파를 좀 해드릴게요. 정부 셧다운. 이 정부의 셧다운도요. 이것도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질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준비한 건 아니고 즉석에서 그 뉴스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은 무료 공개 방송 내일 하죠.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부 셧다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부 셧다운이 왜 일어나냐? 뭐냐? 정부 셧다운이 첫 번째 뭐냐? 자, 셧다운은 닫는다라는 뜻이죠. 닫는다. 뭐를 닫느냐면 공공기관, 필수 공공기관을 제외한, 필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등 필수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한국 상황을 일단 조금 대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그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동사무소라고 하나요? 하여튼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거 닫아요, 여러분. 그게 정부 셧다운이에요. 왜 닫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필수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냥 왜 닫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왜 닫아?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 왜 닫아? 간단합니다. 정부가 공무원이잖아요.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무슨 돈이요? 임금 줘야죠. 공무원들도 임금 받지 않습니까? 이 임금을 못 주는 거예요.
임금을 못 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냐고요? 미국에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지금 매년 말에서 매년 초에 정부 셧다운 얘기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년, 4년 동안. 왜요?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돈을 못 줍니다. 월급을 못 줘요. 왜 못 줄까요? 돈이 없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왜 돈이 없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자, 미국은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가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미국은요, 부채 한도라는 게 있어요. 무한정으로 부채를 늘린다.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한도가 있고, 이 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를 해서 한도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를 못해서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빚을 내서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임금을 주고 있는데 현실 상황입니다. 이거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정부가 빚을 내서 공무원들한테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게 몇 년째예요. 그런데 이 부채 한도 협의가 안 돼 버리면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줘서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문을 닫는 게 정부 셧다운입니다, 여러분. 이 이슈는 코로나 전후부터 굉장히 매년 2번 정도, 매년 2~3번 정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리고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리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으로 각종 지표들, 소비 지표, 노동 지표, 그리고 방금 전에 발표한 제조업 지표 등등이 침체로 가고 있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부채가 늘면 뭐가 늘나요? 이자가 늘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공짜로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채권 발행해서 부채 한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매년 이자가 불겠죠. 이 이자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뭐예요? 재정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경기 침체가 오면 제가 말씀드린, 오늘 지금 한 10분 정도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뚝 터지는 듯이 다 터져버릴 겁니다. 이게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경기 사이클에 의한 미국의 어떤 미래, 경기 침체에 관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일단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즉석에서 일단은 좀 해드린 거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더 많은 사항들을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내일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내일 혹은 뭐 일요일에 주말 특강이라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번 주에 FOMC가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FOMC라고 하죠.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 금리 인하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2년, 3년 동안 했던 금리 인상 정책,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했던 금리 인상 정책이 도루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죠?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 지표들 그리고 지수들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 풀어서 시장에 돈 풀어서 경기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이해가 상충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 인하 못 해요. 그런데 지금 경기 지표와 지수들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금리 인하에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업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미국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를 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뭘 버릴 것이냐? 무엇을 버릴 것이냐? 무엇을? 트럼프가 일주일 전에 답을 일단 좀 줬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 경기 침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폭스TV에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를 버리는 거예요? 2번을 버리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받고 뭡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받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나중에 침체를 빠르게 겪은 다음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는 경기 리커버리를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지금 표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까요? 금리 인하 얼마나 될까요? 금리 인하가 정말 한 2번 이상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올해 금리 인하는 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순간 금리 인하 카드는 버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더 잡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올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시장이 펌핑을 한다라는 우리가 선입견이 있죠? 그렇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 시장은 매수 쪽으로 가야 되느냐, 매도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함께 지켜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금리 인하의 선행 지표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아직 선행 지표들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추후에 미국 시장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하락할 수 있죠.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찾아볼까요? 네. 제가 왜 망설이냐면 이제 훅 들어오셔서 질문이 네. 준비된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답은 드릴 수가 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1년 반 정도에 하락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나스닥 선물지수 중심으로, 자, 경기 침체가 오면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어디까지 하락할 거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명확하게 제가 8,00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16,000이죠? 19,000인데 8,00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라고 제가 일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자료는 준비 못했어요. 지금 이 질문이 즉석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데이터. 요 정도 가지 않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까지 월가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요? 1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000포인트를 깰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1년이나 1년 반 전에는 10,000포인트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00포인트를 깰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 12,000포인트
13,000에서 12,000에서 13,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까지 뭐 1920년대 후부터 약 한 6번 정도 일단 있었는데 경기 침체 선언한 것이 자 데이터상으로는요. 이거는 제가 무슨 무속신앙 요즘 무속신앙 유행하잖아요. 무속신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을 한 겁니다. 경기 침체를 선언했을 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경기 침체를 선언했을 때 어느 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냐. 당시 최고 포인트에서 반토막 정도 보시면 데이터상 맞습니다. 제가 왜 8,000포인트라고 1년 반 전에 얘기했느냐. 이때 나스닥 선물이 16,000포인트를 찍었어요. 반토막은 8,000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불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여러분? 절대 노노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바로 직전에 나스닥이요. 나스닥 선물 10,000포인트를 넘을지 안 넘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불과 5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예요? 20,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잖아요. 가능성이 왜 없어요? 아, 10,000포인트를 처음에 못 찍었어요. 9,900 몇 가지 갔거든요. 거기에서 쭉 미끄러졌습니다. 아, 10,000포인트는 지금 아직 무리인가? 한 달 뒤에 10,000포인트 그냥 뚫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선물은요, 떨어지는 것에 오히려 스피드가 더 붙고 떨어지는 것에 날개가 없습니다. 자, 왜 12,000에서 13,000이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상으로 최고점의 반토막 정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22,000을 기준으로 뭡니까? 최대는 11,000포인트예요. 11,000포인트.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000에서 13,000까지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선언을 하면 12,000에서 13,000포인트까지는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데이터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무슨 지지저항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보고 아니면 제 지레짐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당시 최고점에 50% 정도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 선언했을 때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앵커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셔서 이거는 사실 제가 공개를 별로 안 하는 건데 오늘 일단 즉석에서 했습니다. 50%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를 선언한다면 12,000에서 13,000포인트까지 나스닥 선물 도달할 수 있겠다,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도 늘 답변을 잘 현명하게 해주시는 또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과 또 대응 방법을 가지고 계신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꼭 한번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나스닥 선물 오늘 어떻게 기술적인 전략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닭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거시적으로 봐도 매도이고 오늘도 매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매도 일단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가 제일 문제고 지금 22시 30분에 지금 시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 애매하죠 지금. 예, 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뉴욕장 개장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신 다음에 새벽 한 2시 전후로 해서 추세가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애매한데 제가 일단 일봉 봐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분봉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갈 것인가 혹은 그 지지선을 뚫고 저항선이 되면서 다시 내려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나스닥은 제가 요즘에 매매를 크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HTS 호가창이라고 하죠. HTS 호가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닌다는 뜻이 뭐냐면
한 틱, 두 틱, 세 틱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5틱, 6틱씩 막 널뛰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컷라인도 굉장히 잡기 어려우시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지라인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지라인은 여기입니다. 예, 눈에 딱 보이다시피 여기입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거의 쌍바닥인데요. 요 캔들 2개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쌍바닥이 맞기는 한데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쌍바닥 라인이죠. 18,786포인트 정도, 그죠? 18,786포인트 정도 전후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쌍바닥 라인. 자, 두 번째 쌍바닥 라인은 17,777, 17777 라인. 여기가 이제 3바닥 정도 되거든요. 3바닥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7,777 라인, 예, 여기를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분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넘어가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은 지금 3분봉입니다. 3분봉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쭉 보시면 이평선을 일단은 보지 마시고 캔들의 형태만 보세요. 캔들의 형태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박스장입니다. 박스장. 여기. 물론 이제 나스닥이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진폭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예, 그래도 많은 진폭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렵고 힘든 시기시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호가창이 굉장히 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제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미니다우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미니다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분봉상의 자리는 제가 봐드리기가 조금 리스크가 좀 크고, 일봉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그어드린 이 라인 18786 라인, 18,786 라인하고 17777 라인, 여기를 어떻게 지지받느냐 혹은 뚫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17777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뚫고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자세히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선물 단타로 접근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겠고 중장기적인 타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8,786포인트나 17,777포인트 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수익 날 수 있는 방법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앞서서 오늘 나스닥 선물보다는 미니다우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셨는데 미니다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PDP 보죠. 자, 미니다우는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일단은 상품이고, 자, 우리가 이제 S&P가 있고 미국 3대 지수가 있죠. S&P가 있고 나스닥 있고, 그러니까 미니다우가 있습니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 옛날에 다우존스 지수 지금 있죠? 그 다우입니다. 그 다우. 예, 그래서 미국의 3대 지표입니다. 3대 지수고요. 네, 장단점이 일단은 좀 있는데, S&P는 이게 좀 애매한 게 틱 가치가 굉장히 커요. 틱 가치가 굉장히 커서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는데 손실도 많이 날 수 있어요. 일단 그런 장단점이 있고, 나스닥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남자의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섭습니다. 그죠? 예, 요즘에는 호가창이 많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고,
미니다우는요, 여러분 항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항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성향이나 매매하시는 분들 성향에 가장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기법은 똑같아요.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타점. 자, 첫 번째 방향은 뭘로 잡아요? 5일선과 21선으로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면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 지역.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면 매도 지역. 타점은 어떻게 잡습니까? 성견 선생의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 내일 공개 방송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보실 성견 차트 신호. 요거는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제공됩니다. 자, 미니다우 보시죠. 22시 30분에 자, 22시 30분 후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죠? 30분 후에 뭐 있습니까? 요거 21선을 터치하는 양봉 나오죠. 자, 첫 번째 방향. 방향은 뭐예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타점. 타점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법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에 매수 종가 진입하는 겁니다. 21선 기법. 그렇죠? 자, 여기 5일선 기법도 나오죠? 5일선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지. 여기에서 진입, 혹은 이거 놓쳤다.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21선 기법. 방향은 무조건 매수입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죠? 자, 섹션을 나누면 자,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지역,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 데드크로스 지역, 매도 지역,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지역. 그러니까 매수, 무조건 매수예요. 여기서부터. 언제부터입니까? 9시 반부터 무조건 매수예요. 9시 반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매도 때리신 분들이 있으면 잘못된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정방향 매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수익. 여기서 뭐예요?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21선 기법. 여기서 21선과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수익. 이해되시죠? 제가 일단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의 3대 지표가 있기는 한데 S&P, 나스닥, 미니다우. 지금 S&P는 티가치가 너무 높아서 손실이 조금 커질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은 진짜 막 너무 날아다니고요. 그죠? 항생 하시는 분들은 미니다우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방향과 타점은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런 프로세스로 딱딱딱딱 공식에 맞게끔 들어가시면 큰 리스크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다우는 제가 종종 여기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다우 짚어주셨고요. 매수로 오늘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셧다운 위기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상하면서 지난주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금인데요. 3,000달러 돌파 후에 현재는 쉬어가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30분경에는 3,006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 현재는 0.18% 정도 상승한 3,006달러 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골드 선물 어떻게 기술적인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ADX와 윌리엄스 R,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일까요, 마사님? 일단은 매수 가야죠. 네. 지금 계속 네. 올라가고 있기 계속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면 간단합니다. 자, 일봉상 볼게요. 일봉상 보면 여기서도 뭐예요? 예, 눌림을 조금 주기는 했는데 차트를 PDP를 잠깐 볼게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설명드려야 될 게 되게 많네요. 요거 일단 보시면 자,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뭐예요? 이게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매수 지역이죠.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매수존인데 여러분들 N자 파동 아시죠? N자 파동. 슉슉슉 N자 파동입니다. 자, N자 파동하고 사실은 일봉상 지금 골드에서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이평선도 똑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상승의 추세를 타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럼 항상 눌림을 주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눌림 지역에서의 선택은 뭡니까? 두 가지죠. 이 전고 라인을 뚫고 더 많이 올라가는 거 1번. 맞죠? 그 다음에 자, 요거 기준으로 상승해서 눌림 줍니다. 그러면 1번 시나리오. 전고 라인을 뚫고 더 크게 가려고 하는 것 1번. 2번은 뭡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역V자. 역V자로 하락으로 가는 것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도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 뭐예요? 눌림 구간이에요. 눌림 구간. 그러면 내가 일단은 명확하게 어떤 원칙을 세워둬야 돼요. 자, 눌림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당연히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비중을 어디다 두셔야 됩니까? 1번에 두셔야 돼요. 1번에. 왜요? 이게 추세에 따른 정방향 매매입니다. 이해되세요? 추세에 따른 정방향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 시나리오에 더 큰 힘을 쏟으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차트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자신들의 기법이나 여러 가지 자신들의 성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어떻게 보냐? 저는 방향성을 정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보죠. 5일선과 21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뭡니까? 매수존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매도존이라는 거죠. 정방향 매매를 하려면 여기에서 매수를 타시고 여기에서 매도를 타시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N자형 파동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쭉 매수 방향입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매도존으로 빠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죠? 상승장의 눌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여기에서 전고, 여기 전고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에서 전고 라인을 뚫는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인가? 혹은 뭐예요? 여기에서 하락장으로 역V자 반등을 역V자 하락을 만들 것인가? 두 가지. 자, 그럼 제가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위로 더 올라가는 전고 라인을 뚫고 위로 더 올라가는 1번 시나리오를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장에서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 후에 빵 터지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5일선과 21선 이평선만 정복을 하시면 N자형 파동이요, 눈으로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쭉 올라왔네. 그 다음에 떨어지네. 여기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오면 전고 라인에서 매도 치시는 분들이 있고 쭉 떨어지네.
떨어지는 추세라고 생각해서 매도 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두 개 다 운이 좋으면 수익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곡을 잘 잡으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야구 좋아합니다만 해외 선물은요, 해외 선물의 매매는 어떤 확률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는 없지만 100%에 가깝게 혹은 50%보다 더 높게 데이터 싸움을 하면서 확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자, 힘의 방향이 지금 매수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수 방향으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시나리오와 매도 방향으로 그냥 떨어지는 시나리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시나리오를 더 위에 두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컷을 딱 걸고. 여기도 마찬가지. 5일선과 21선 이평선만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면 뭐예요? 이거는 눌림입니다. 이 데드크로스는 눌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시나리오 가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고 라인에서 매도 때리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왜?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보이시죠? 자, 그래서 5일선과 21선 이평선만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시면 이런 것들도 눌림으로 보셔서 여기에서도 매수 치실 수 있는, 여기에서도 매수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평선 매매 기법이나 아니면 5일선과 21선 두 개만 가지고도 굉장히 놀거리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다 훈련시켜 드리니까 그 초석, 그 첫걸음은 일단은 성견 선생하고 내일 공개 방송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